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그 준비가 시작됐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오늘 회의를 갖고 정상회담을 위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3월 말에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뉴스 사이다 시간에 그 내용 정리해드리겠고,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여야 양대 정당에만 유리한 현실이죠. 이번엔 좀 고쳐질까 했는데 역시 쉽지 않다고 하네요. 이 문제를 놓고 대구시의회에서 지금 단식 농성까지 하고 있는 정의당의 대구시당 장태수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고요. 미투 운동의 그 반작용들이 면접 과정에서부터 나타난답니다. 면접과 직장 생활에서의 그 추악한 사례들 서연미 수습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고요. 오늘 2부 시간 갑질 타파 준비했습니다. CCTV가 노동 감시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 생생한 증언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복직 문제, 지금 단식 중인 김득중 노조 지부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죠.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6.13 지방선거 이 전국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지금 쟁점인데요. 4인 선거구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이게 소수정당과 시민단체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기존 시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거대 양당은 이런 선거구 개편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지금 대구시의회 앞에서는 4인 선거구 확대를 주장하면서 단식 농성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정의당의 장태수 대구시당 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식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네,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그 광역의원까지는 전부 선거구에서 한 명씩 뽑는데 기초의원만 지금 복수로 뽑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국의 그 기초의원 선거구 가운데 2명 뽑는 선거구가 몇 개나 되고 이 4인 뽑는 선거구는 몇 개나 됩니까? 2인 선거구는 700개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4인 선거구는 불과 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에는 4인 선거구가 기존에 있었었나요? 현재는 한 군데도 없는 형편입니다. 근데 그 선거구를 정하는 게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먼저 권고안을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구시 선거구 확정위원회는 이번에 안을 만들었다면서요? 어떤 안을 냈습니까? 네, 대구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기존의 2인 선거구 30곳, 3인 선거구 14곳을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2인 선거구는 18개로 축소하고 예. 3인 선거구는 14곳으로 그대로 두고요. 예. 이번에 특별히 4인 선거구를 6곳 신설했습니다. 예. 그 상당히 그런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안을 만든 거네요.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획정안을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시의회 움직임이 어때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지금 4인 선거구 신설한 곳을 2인 선거구로 다시 분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의회는 의원들의 정당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대구시의원 재적 인원이 27명인데요. 네. 그 중에 21명이 자유한국당이고, 예. 나머지 6분이 다른 정당에 각각 소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 다수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4인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로 쪼개려고 한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2인 선거구로 그렇게 자꾸 쪼개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뭐죠? 자유한국당이 시의원 선거구뿐만이 아니라 구군의원 선거구에서 자유한국당이 독식하겠다는 욕심을 노골적으로 부리고 있는 겁니다. 네. 4명씩 뽑는 선거구로 되어야 소수정당들이 그나마 지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대구시의회에 그 의결하기로 된 예정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네, 당초에는 19일 날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고 예. 그 다음 날인 20일 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시의회에서 이 의사 일정 계획을 변경해서 예. 19일 상임위원회를 오전에 열고
곧이어서 바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확정하려고 의사 일정을 변경했는데요. 예. 이거는 한마디로 자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해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네. 그 지금 단식하고 계신 거는 그런 것을 막아보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안한 원안 그대로 시의회가 의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구시의회에 정의당 의원이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럼 사실상 힘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 선거구 획정관리위원회가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예. 또 정치적 다양성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은 획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예. 시의회가 이 시민들의 바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달라. 예. 이걸 촉구하면서 원내에 저희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바깥에서 단식 농성을 통해서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죠. 맞습니다. 전국 다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구의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자유한국당의 문제다라고 하지만 다른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네,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자신들이 정치적 영향력이 우세한 곳에서는 각각의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4인 선거구를 네. 모조리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죠, 그거는. 맞습니다. 어디 딱 한 군데라도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좋은 안 냈으니 이거 받아들입시다라는 곳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그럼 선거구 획정위원회 같은 걸 뭐하러 만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사실상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원래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기초의원 후보자들의 출마 지역과 또 그 지역의 선출 정수를 객관적으로 정했으니 그 경기에 뛰어드는 선수들이 예. 그 게임의 규칙을 훼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합의하에 규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예. 경기에 참여하는 거대 정당 두 팀만 그러니까요. 이 게임의 룰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예. 그나마 중립적인 규칙조차도 당리당략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뭐 그런 작태인 거죠. 예. 지금 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뭐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차제에 이런 이 기초의회의 의원 선거구 획정 권한을 각 시도 의원들한테 준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걸 좀 바꿀 수는 없을까요? 법을 바꿔서라도?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예.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시도의회가 지방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법률적으로 존중이라는 개념이 다소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인 권한까지 시도의회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조항을 새롭게 정비해서 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군의원 선거구와 그 정수를 확정한다는 방향으로 예.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또 그 법 개정도 거대 양당이 안 하려고 하겠죠. 결국은 칼자루를 쥔 사람이 다시 칼날을 어떻게 이제 변형할 것인가를 맡겨두고 있는 셈이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네요. 국회에 입법권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좀 참여해서 그 입법권을 좀 뺏어오든지 해야 될 텐데 그게 참 맞습니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예. 그리고 언론의 보다 적극적인 이런 홍보들도 함께 시민들에게 전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 목소리 냅니다만 참 무력감이 드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장태수 대구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미투 운동 지금 한참이죠. 저희 CBS의 수습 아나운서 서연미 아나운서가 미투 운동과 관련된 이모저모를 좀 취재해 왔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서연미 수습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면접장에서도 이 성희롱적 질문 이런 게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번 미투 고발 이후에 그 취업 면접장에서 관련 질문들이 나온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예. 아침에도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예. 그것을 참고를 해보니까 성폭력 당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면접을 한다? 예, 그게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어허. 미투 할 건가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유도하듯 물어보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결국은 그러니까 뭐 조직을 위해 참아라라고 하는 기조를 깔고 그런 질문을 예. 던지는 거고 네. 나는 성폭력 당하면 미투 할 겁니다라고 하면 왠지 떨어질 것 같고 네, 그런 괜히 분위기. 그렇죠. 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취재한 내용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면접을 보러 갔는데 두 분이서 저의 프로필을 보시더니 어린 여자애들이 회사에 한 명씩은 있어야 성조 같은 역할이 팀에는 한 명씩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별 얘기를 다 하네. 혹시 서연미 아나운서도 면접장에서 그런 불편했던 경험 있나요? 네, 제가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정말 한 100군데 넘게 시험을 봤었어요. 오. 그랬는데 사실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기는 이전이었는데 사례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과 굉장히 먼 회사의 시험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예. 최종 면접을 보려면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숙박비도 들었고 화장품도 안 가져가서 화장품도 다 사느라 돈도 많이 들었는데 다음 날 가서 최종 면접에서 사장님이 하신다는 소리가 예뻐서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딸 같아서 하는 소리인데 여기 말고 딴 데 시험 봐라. 아하. 또 제가 대부분 검은색 투피스를 입고 시험을 보는데요. 네. 어느 시험장에 가니까 아유 옷을 너무 많이 입었다. 네. 또 제가 뉴스 앵커를 뽑는 자리에 갔는데 앞에 면접관이 한 13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춤춰봐라. 를 시킨 적도 있었고요. 뉴스 앵커 뽑는데? 예. 어허. 마치 원숭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쾌했던 건 지역에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제가 그 시험을 보러 갔을 경우에는 네. 그럼 자취해야겠네요. 남자친구만 좋겠네. 이런 발언들을 하하. 굉장히 많이들 하셨습니다. 예. 예. 많이 네. 참 충격적이네요. 네. 지난 얘기지만 아직까지 다 기억이 나는 걸 보니까 저한테도 적잖이 충격이었나 봅니다. 뭐 서연미 아나운서만 그런 경험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취업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가 조사를 했는데요. 13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어차피 어리니까 오빠라고 불러. 면접장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여자는 오면 일만 더 만드는데 이런 이야기도 많이들 하시고 애 언제 낳을 거냐. 제 질문 이거 하나예요. 이거 3년 동안 애 안 낳을 각오 되면 얘기하세요. 뽑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 노골적이네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일단 취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얘 안 날게요라든지 네. 불쾌하지만 불쾌하다는 내색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곳에서 기분 나쁜 티를 내고 그걸 표현을 하면 결국 낙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취준생에게는 선택권이 없고 선택받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 회사에서 조용히 해라 하면 그냥 웃으면서 넘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게 약자죠. 면접에서 참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또 성희롱적 상황이 또 맞닥뜨리는 거죠. 예. 제가 이 부분도 사례를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대표님이 저녁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근데 굉장히 많이 취하신 것 같았어요. 거절 의사를 표현을 했는데 너 같은 애들은 술집에 가면 널렸다고. 그 일로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송별회를 하던 때였거든요. 아가씨가 나오기 전에 분위기를 띄워줘야 한다고 블루스를 차야 된다라고 껴안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됐다고 거절하니까 분위기 깬다, 사가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를 일단 때렸어요. 출입문 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직원 한 분이 못 가게 막으시더라고요. 이런 건 뭐 아주 명백한 성추행이네요. 네, 근데 그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저도 오늘 조사를 하면서 참 많은 사례들을 들었지만 인터뷰까지는 너무 겁이 나서 못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네. 이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이 벌어진 후에 또 그것 때문에 더 불편해지는 상황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냥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도 상사가 대표적으로 발언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 미투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뭐 서지영 검사 혹은 뭐 김지은 씨나 다들 그들은 꽃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팀원들이 너무 불편했지만 얘기할 수는 없었다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한 대학원 그 석사생 뭐 박사생들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수와 또 학생들의 관계가 굉장히 좀 그 권위적인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원래는 성희롱적 발언 추행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거기에다가 비아냥도 거린다고 합니다. 대학원 사회에서 교수랑 학생 관계는 왕이랑 신하 관계 정도거든요. 미투 운동이 활성화되고 나서는 그런 기분 나쁜 발언들 뒤에 이거 미투 신고할 거야? 라고 덧붙이는데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네, 미투 운동을 보면서 남성들이 앞으로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제하고 네. 조심해야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미투를 빗대서 비아냥까지 된다. 예. 이런 게 왜 생기는 거예요? 네, 이게 전문가들은요. 미투 때문에 오히려 남자들이 불편해졌다. 내가 잘못한 것을 더 조심하고 분위기 조성을 해서 우리 문화를 깨끗하게 다시 바꿔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다시 입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기조가 주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가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저희가 다 같이 탓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국 성폭력 상담소 성문화 운동팀 박아름 활동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미투 운동이 많이 벌어지면서 이제 성폭력 문제가 많이 공론화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펜스를이라던가 또 직장에서도 갑자기 여성들의 출장이 취소되거나 뭐 면접을 보러 갔더니 미투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물어보는 경향들이 요즘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해자들의 문화가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하고 있는 백래시라는 현상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문화가 바뀌고 성폭력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인식 개선과 운동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멀었네요. 네. 그래도 뚜벅뚜벅 조금씩이라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CBS의 서현미 수습 아나운서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남북 정상회담 준비 본격화하고 있죠? 그렇죠. 패럴림픽이 이번 주말에 폐막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북한이 한미군단 훈련에 대해서도 별 문제 삼지 않겠다. 예. 이미 뜻을 밝혔잖아요. 예. 그럼 이제 준비죠.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데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동을 걸었고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달 말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추진한다. 뭐 이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 그렇죠. 과거에 보면은 정상회담 직전에 뭐 특사들이 오고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비밀리에. 네. 근데 지금 다 오픈됐지 않습니까? 예. 그 특사들이 했던 역할이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 되는 거죠. 의제에 네. 대한 조율, 실무적인 이제 준비 같은 걸 하겠죠. 예.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은 딱 하루만 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쭉 그렇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예. 판문점에 일단 잘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식당이나 이런 시설도 이렇게 충분치는 못할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틀, 3일이라도 가정하더라도 어차피 출퇴근 회담이에요.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쯤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북측하고 실무 접촉을 통해 확정지어야 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북측하고 확정을 지어야 되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예.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감대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겠죠. 네. 2000년하고 2007년의 경우는 2박 3일씩 했지만 경우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도 보면은 제가 2007년에 다녀왔지만은 정상간 회담은 한 번이었어요. 네. 회담 한 번, 식사 한 번 이런 식이었고 나머지 이제 부대 행사들이 있었던 건데 예. 하루만 해도 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놔야지 다음 회담을 갖기 더 용이하다 이런 판단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기류는 2번, 3번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쭉 할 수 있다.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뿐 아니라 뭐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 얘기까지 나왔지 네, 않습니까? 그거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그 뭔가 좀 역사적 이벤트로서의 정상회담이 아니라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그런 정상회담. 그렇죠. 예.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좀 단촐해졌다면서요. 과거에는 경제 파트의 규모가 꽤 컸었어요. 예. 뭐 철도, 도로 뭐 이런 거 다 들어갔었는데 준비위에는 이번 경제 파트가 없습니다. 아예 왜냐하면 없어요? 예. 정상회담에서는 정치, 군사, 비핵화 이런 걸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경제는 어차피 이 정상회담이 잘 풀려야 그다음 진도가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또 경제 파트가 괜히 들어가면 뭐 퍼주기 논란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호주의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사실상 반영돼 있는 것 같고 비핵화 진도가 나가야 경제 협력도 가능하다. 먼저도 아니고 동시 진행도 아니다. 이런 기조가 아닐까 싶고 오늘 임종석 실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재 완화는 남북의 합의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경제가 뭐 진도가 나가려면 제재 완화가 되고 그다음 경제 그 협력이 되는 게 선두가 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재 완화조차도 이 뒤로 돌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 걸 다 차단하고 간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류에는 북한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일 거고요. 네. 또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접촉설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스웨덴에 갔습니다. 예. 이거 뭐 미국 사람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스웨덴 방문한 건 알지만은 우리는 대표단을 파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혀놔가지고 요거는 이제 좀 김이 빠졌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같이 진도가 나가는 건 맞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 회담을 진행하는 동안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것들도 실무적인 접촉도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에는 방북 결말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하고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중국, 러시아, 일본 다녀왔지 않습니까? 예. 그것까지 다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이분들이 이제 다 준비위 멤버기도 하고요. 네. 근데 또 스웨덴이 그 평양에서 미국과 관련된 영사 업무도 담당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피납된 그 이야기 나오고 있죠. 미국적 우리 3명. 예. 그분들 송환 혹시 얘기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 이야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좀 북한도 성의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깔고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 이런 것은 뭐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다고 좋을 것도 없으니까요. 차곡차곡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2부 화제의 뜬 뉴스부터 정리해봅니다.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요. 네, 세계적인 휴양지 필리핀 보라카이가 최대 1년간 폐쇄될 수 있다는 소식에 업계와 지역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염이 너무 심해서 그렇다는 거죠? 네, 필리핀 관광부와 환경부 장관 등이 참여한 대책위원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건강과 공익을 위해서 보라카이 섬을 최대 1년간 폐쇄할 것을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권고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열악한 하수시설과 불법 건축물 때문에 해변 오염이 심각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대책위에서 제시한 폐쇄 기간은 다음 달 26일부터 최대 1년인데 협의에 따라 짧게는 2개월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도 비상사태 선포를 경고했던 만큼 이번 권고안은 사실상 폐쇄를 위한 절차로 보여집니다. 관광업계 타격이 만만치 않겠어요? 네, 필리핀 당국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라카이를 지속 가능한 섬으로 만들기 위해선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실제로 보라카이의 한 고급 리조트가 그제 무허가 영업을 이유로 폐쇄됐습니다. 어허. 네, 두테르테 대통령 측은 필요할 경우 불법 구조물 폭파 그리고 해병대 파견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네, 현재 국내 여행사들은 추가 발표를 예의주시하면서 예약과 환불 정책을 검토하고 있고요. 한국에 취항하는 한 필리핀 항공사는 대체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태국에서는 뭐 광견병이 번지고 있다면서요? 네, 올해 들어 태국에서 350여
50여 건의 광견병이 확인됐고 이 광견병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이되는 공수병으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까지? 네. 태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돼서 수도 방콕에도 상륙했는데요. 질병관리본부가 태국을 여행하는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공수병을 예방하려면 야생 동물이나 유기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모르는 개를 함부로 만져선 안 된다고 합니다. 네, 태국 가시는 분들 조심해야 되겠네요. 다음 소식이요? 네, 소설 경마장 가는 길을 쓴 작가 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미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그 성폭력 사건을 언급한 거죠? 네, 하 교수는 지난 14일 문예창작과 1학년을 대상으로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에 대해서 강의하던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동백꽃은 처녀가 순진한 총각을 성폭행한 내용이다. 얘도 미투해야겠네. 그러니까 한 학생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왜 폭로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하 교수가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을 폭로한 여성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이혼녀라면 성적 욕망이 있을 수 있다. 결혼해준다고 했으면 폭로하지 않았을 것이다. 질투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이 사실을 학내 커뮤니티에 폭로했고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생회 차원에서 성명도 나왔죠? 네,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학생회가 어제 공식 성명을 냈고요. 하 교수가 미투 운동의 의도를 우롱했다. 피해자를 언어적 폭력으로 재차 가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규탄을 했는데 하 교수는 강의 내용은 교권의 문제다. 학생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게 네티즌들 사이에서 명백한 2차 가해다. 아니다. 그건 하 교수의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하 교수가 지난 2016년에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네,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하 교수는 키스를 한 번 한 것은 사실이지만 즉시 사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은 좀 이어지겠네요. 네. 다음 뉴스요. 네, 독일 베를린의 콘체르트 하우스라는 유명한 음악 공연장이 있는데 이곳 계단에 테디베어 인형 740개가 놓여 화제가 됐습니다. 왜 거기 인형이 놓였어요? 네,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독일 어린이들이 8년째 내전으로 고통받는 시리아의 어린이 난민들을 위해서 테디베어 인형을 하나하나 올려놓았습니다. 네, 이 인형 한 개가 시리아 어린이 1000명을 대표한다고 하는데요. 네, 시리아의 전체 어린이 난민 250만 명 가운데 74만 명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점을 알리기 위해서 한 국제구호기구가 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구호단체 측은 난민 수용시설에 학교와 교재 등을 지원해달라는 청원을 진행했고 여기에 14,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독일 외무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독일 어린이들 참 마음이 따뜻하네요. 네, 시리아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숨진 민간인만 10만 명이 넘는데요. 이 중 12,000여 명이 어린입니다. 네, 이 기사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애들은 죄가 없다. 아이들이 아이들을 돕는구나.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하니 그렇겠지. 미안해. 라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뛰는 갑 위에 나는 을 만들기 프로젝트 신년기획 갑질 타파입니다. 직장갑질 119의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박점규 운영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지영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에 또 좀 주목되는 제보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메일이 한 통이 왔는데요. 분량이 좀 작았는데 오타가 되게 많고 그래서 어떤 분이 보내셨을까 궁금히 읽었더니 자동차 회사의 3차 하청, 1차, 2차, 3차 하청 업체에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바로 연락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일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평생을 거기서 보내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1차 합청업체의 CR 즉 이제 납품 단가를 깎는 거를 하면 1차는 2차에게 2차는 3차에게 이제 전가를 계속 해오잖아요. 되죠, 항상. 그거를 이제 이분은 평생 몸으로 느끼고 사셨는데 이번에 2차 합청업체의 영업부장이 자신들에게 준 아이템이 한 5개 정도 있는데요. 그거를 다른 공장으로 즉 지인과 같이 설립한 어떤 공장으로 이제 빼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이템을 저쪽으로 하나씩 넘기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아이템이 전체가 다 절로 넘어갈 판이 된 거예요. 그럼 그 3차 하청업체는 문 닫아야 돼요? 문을 닫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직원인데 이분이 2차 하청업체 회사의 감사실에다가 제기를 했더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직원을 감싸고 그래서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서 네. 저희한테 호소했다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예. 제가 한번 만나고 싶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뀌지 않았냐. 그거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했고 또 현대자동차 회사도 그거에 대해서 하청업체의 다단계 갑질을 예. 대해서 책임 있게 하겠다 그랬으니 그렇죠. 우리 사회의 굉장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네. 선생님네 사건을 계기로 한번 경종을 좀 울려보자 했더니 같이 상의 드리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는 재벌들이 뭐 자식이나 뭐 친척 누구 이름으로 회사 만들어서 일감 몰아주기 뭐 우리 그런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2차 하청업체의 영업부장이 자기 아는 사람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사실은 구조가 똑같은 거네요. 단계적으로 배워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별의별 일감 몰아주기가 다 생기는군요. 이것도 물론 공정거래 질서 위반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윤지영 변호사는 뭐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네, 뭐 미투 운동 열풍 때문에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제보가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늘어나고 있어요?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제보자 중에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다루는 기자 또 피해자로서 제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희롱 기사를 쓰는 기자인데 네, 그 당사자. 그런데 내가 그런 걸 당했다? 예,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사를 써야 되겠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런 제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계속 만나고 전화 통화하고 여기 오기 직전에도 계속 한 30분 넘게 전화로 안내를 해드렸어요. 네. 자문을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저희 직장갑 찔리고 만들어진 초기부터 제보 주시고 지금까지 거의 4개월 넘게 계속 저랑 상담하고 이야기 나누고 뭐 전화 통화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학습지 교사인데요. 학습지? 예. 네, 학습지 교사들이 사실 여성들이 많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적을 부풀리려다 보니까 가짜 회원을 만들어서 학습지 교사가 이제 자기 돈을 소위 말하는 붓는 거죠. 예. 그 학습지를 자기가 사들이게 되는 거고 그거를 본사에다 반납을 하겠다고 했더니 본사에서는 안 받아주는 거죠.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그 새 책을 예. 반납을 하겠다고 해서 안 받아줘가지고 계속 빚은 늘어나고. 아하.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공정위에 신고를 해야 되나? 뭐 형사 고소를 해야 되나? 계속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복잡해요. 이건 일종의 강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단계 판매에 비슷해요. 예. 겉으로는 뭐 학습지 교사다라고 해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인 거고 그런데 교묘히 그 다단계 판매에 관한 법을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공정위에 신고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참고로 이 학습지 업체는 또 유명한데요. 제가 기회 되면 그 학습지 업체도 이 자리에서 한번 터뜨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발하겠다. 예. 네. 자,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룰 주제는 뭡니까? 만약 어느 공간에 우리 정 교수님 일하고 계신데 카메라로 정 교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CCTV 카메라로. 예.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기분 나쁘죠. 네. 사실 사람이 뭐 일을 하다가 잠깐 쉴 때도 있고 뭐 농담으로 뭐 이렇게 코를 팔 때도 있고 코를 풀 때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 카메라로 이걸 지켜본다? 근데 저희한테 이게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자세하게 사례를 좀 분석해 봤습니다. CCTV로 감시당하고 있다 이런 거죠? 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메일로 들어온 제보 건수는 한 30건이 넘고요. 직전에도 이제 또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다 노동 감시를 위해서 설치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외에도 어떤 보복적인 조치로서 또는 괴롭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로부터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감시 목적에다가 보복 목적도 있더라. 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도록 노동 하겠습니다. 감시 유형이라는 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얘기해 보세요. 저희 제보 들어온 걸 그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장 곳곳에 이제 CCTV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담을 나눈다 직원들이.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왜 모여서 잡담 나누냐? 하하. 그리고 앉아 있는다. 이게 이제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서 있는데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앉아 있으면 고객이 없으면 좀 앉아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연락이 오는 거죠. 왜 앉아 있냐? 왜 앉아 있냐? 이렇게 막 계속 연락이 오는 겁니다. 예. 또 식당에 근무하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 근무를 하는데 재료 준비 다 해놓고 손님도 없고 주문도 없어서 이분 역시도 이제 잠시 앉아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 와서 왜 앉아 있냐? 서 있어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하루 종일 CCTV를 보고 있는 거군요. 저는 그것도 신기해요. 그걸 계속 지켜보는 것도 힘든 일일 텐데 또 어떤 분은 회사 상무가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게 일하는 중간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계속 CCTV로 직원들의 행동을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집에도 CCTV를 볼 수 있는 맞아요. 시스템을 해놨다? 맞아요. 요새 CCTV가 집에서도 볼 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맞아요. 핸드폰으로 연결된다면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일이 끝나도 아니면 일하는 도중에도 막 늘상 이렇게 감시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네. 저희가 제보해 주신 분 한 분이 택배를 집에 이제 사람이 없으면 택배를 못 받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택배를 회사로 주문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택배가 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퇴근을 한 거죠. 네네. 그랬는데 자기 거니까. 예,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사장도 아니고 사장 아버지가 전화를 해서요. 예. 회사 물건을 가져간 거 아니냐라고 회사 물건을 가져간 걸로 이제 의심을 한 거죠. CCTV에 뭔가를 가지고 나가는 장면을 본 거니까. 그 회사는 사장 아버님이 또 그 역할을 하시나? 저희 나중에 가족 기업도 한번 다뤘으면 좋겠는데 사장 아들 뭐 아버지 뭐 온갖 가족들이 뭉쳐서 갑질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여기도 그런 거였는데요. 이분이 또 이제 그래서 이제 택배를 회사로 받지 마라 이제 이랬는데 요즘에 겨울은 춥잖아요. 그래서 한 10분 전에 차량에 엔진을 이제 걸어놨는데 그걸 또 CCTV로 보고 원격 시동을 걸지 마라. 그 비상 깜빡거리는 게 보기 싫다. 이렇게 또 이제 연락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니, 회사 차를 그렇게 시동 걸어서 기름 낭비한다고 하는 건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죠. 아니, 자기가 퇴근할 때 자기 차 미리 시동 걸어놓은 것도 그 깜빡이는 거 싫다고 하지 말라고요? 시동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다음에 그걸 일일이 보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떤 제보가 있었는데 매장에 이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직원이 안 보인다. 카메라 앞으로 나오라고 해라. 카메라 없는 데 가서 뭐 하고 있냐. 근데 이런 전화를 해서 이분이 정말 굉장히 두려운 거죠. 계속 자기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데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제보가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여사원인데요. 자리에서 이제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었나 봐요. 근데 다리 벌리고 앉아 있지 마라. 이것도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이구. 그리고 이제 CCTV로 근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분 지각하거나 점심시간에 일찍 나가거나 이런 거를 분 단위로 체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경위서를 쓰라고 한다던가 임금을 삭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제가 이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다음 주에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이메일을 통해서 계속 소통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관리자 자리에는 이제 CCTV를 통해서 직원들을 볼 수 있게끔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실제로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뭐 드나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각을 하면은 자꾸 경고 방송, 그러니까 경고 메일이 오고 왜 지각하냐, 일찍 와라. 밥 먹고 빨랑 들어와라. 그러니까 그건 CCTV로 감시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애초에는 CCTV로 나를 감시하나 이런 생각을 못 하다가 이거는 분명히 좀 CCTV에 의한 감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뭐 간식 먹는 것 가지고도 분명히 관리자는 볼 수가 없는데 뭐 간식 맛있게 먹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나는 지금 감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참고로 여기는 그 영상 정보 처리 동의서라는 것을 직원들한테 돌려가지고 사실상 강제로 좀 받기는 했어요. 여기 CCTV 설치하고 직원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요. 그런데요. 그리고 동의서에 이제 도난 및 화재 방지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 뭐 이렇게 적혀 있기는 하고요. 동의서 문구에. 근데 도난이나 화재 방지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률적인 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CCTV를 설치할 때 동의서 받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다 이제 어디서 정보를 얻는 거겠죠. 근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공개 장소, 사무실과 같은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어요. 다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한 경우에도 그 목적, 동의서를 받은 그 목적대로만 쓸 수 있고 만약에 동의를 받은 목적을 벗어나서 CCTV를 활용한다. 이러면은 그때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세죠. 세네요. 벌이.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동의서에 직원들의 근무 태도 감시용 그렇게 써놓고 동의서를 받기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예컨대 우리가
뭐 신체 포기 각서, 뭐 신체 폭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무효죠. 그렇죠. 사회 풍속에 반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감시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한다. 나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라는 거는 그게 설사 동의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동의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제 아닐까요? 생각엔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긴 했지만 네. 근무 태도 감시용이라고 써놓고 동의서를 받는 회사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 들어온 것 중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죠. 예, 예. 대부분 뭐 화재나 도난 방지용 이렇게 예. 써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핑계 대고. 네, 그러면 예. 그걸로 뭐 근태 관리하고 뭐 간식 먹는 거 하고 앉아 있는 거 뭐라 그러고 그러면 그건 다 위법이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얘기를 하면 공개된 장소에는 뭐 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CCTV를 설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뭐 범죄 예방,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몇 가지 사유가 있어요. 예.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없고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그 사유 중에는 노동 감시, 일하는 것 감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하고 일하는 걸 감시해서 또 안 되고 그다음에 사무실과 같은 비공개 장소에서도 동의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동의서에 적혀 있는 목적대로만 쓸 수 있다. 뭐 간단히 강조하고 말해서 싶습니다. 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양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CCTV를 활용했다는 것이 입증만 되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다.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은 다행히 그거를 이제 증거를 확인을 한 거죠. 이상하다라고 계속 따져 물었고 결국에는 CCTV로 감시한 거였다. CCTV로 확인했다라는 증거를 확보를 했어요. 녹음을 했어요? 네, 녹음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서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감시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민사상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례 중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노동 감시, CCTV로 노동 감시를 해서 어떤 일하는 사람이 적응 장애가 발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이걸 산재로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 그건 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다 이기게 돼 있네요. 예, 이런 경우는 그렇죠. 이 경찰의 형사 고소, 위자료 부분, 그다음 산업재해 인정까지도 가능하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쭉 노동 감시형 말고 보복형이라고 아까 또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게 저희에게 제보 들어온 내용 중에요. 예. 어떤 분이 이제 뭔가 자신의 권리를 찾는 요구를 했던 사건이에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휴게 시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임금 협상 결과 나왔는데 3시간씩 휴게 시간을 주기로 했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지 않았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자한테 얘기했더니 관리자한테 뭘 좀 따졌다 이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당신은 원래 이제 기전실이라고 이게 뭐냐면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있는 어떤 기전실이 있는데 거기서 근무했는데 너 사무실에서 근무해라. CCTV로 너가 근무하는 것을 하나씩 확인하겠다. 예. 너는 특별 일지도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분에게 압박을 한 사건이 하나 저희한테 제보 들어온 게 있었고요. 또 다른 거는 어느 직원분에게 이제 사장님은 밖으로 이제 주로 일을 보러 다니시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사무실에 계시니까 이분에게 업무 시간 외에 사적인 업무 절대 하지 말 것. 1. 그다음에 2. 업무 시간에 절대 핸드폰 사용하지 말 것. 그래서 핸드폰도 그러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왜냐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전화 오기도 하고 부모님이 아프시기도 하고 급한 경우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1년 동안에 2번 썼다 그래요. 핸드폰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더니 CCTV를 3월 5일까지 최근에 온 제보인데요. 3월 5일까지 설치해라. 그래서 업무 시간에 사적으로 너가 사인한 업무 시간에 사적인 업무를 하지 않겠다. 핸드폰 사용하지 않겠다고 네가 사인한 것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겠다. 내가 핸드폰으로 감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더 다니고 싶은데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제보가 저희에게 와 있습니다. 뭘 따지면 너 따지기 시작하면 나는 너 감시하겠어. 이런 식의 것.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위법인 거죠. 네. 네, 그렇죠. 편의점에서도 또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 주휴수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휴수당을 달라라고 한 거죠, 사장한테. 따졌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편의점주가 좋다. 그러면 CCTV 확인해가지고 이때까지 잘못했던 것 다 찾아내겠다. 각오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그런 기사 보신 적 있나요? 뭐요? 그러니까 어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검은 비닐봉지 2장을 훔쳤다고 편의점주가 신고한 사례가 있었죠. 제 생각에는 이렇게 CCTV 다 돌려가지고 뭐 가져가는지 다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절도로
고소한 게 아니었을까 그랬겠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복적으로 CCTV를 활용을 하는 거죠. 예. 참 이런 경우 당하면 정말 힘들겠네요.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이게 모르고 당할 경우 당하고 있다가 이제 알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 그러면서 이제 그 받는 상처가 굉장히 큰데요. 저희한테 알게 된 후에 그 근무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지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혹시 뭐 이렇게 뭘 하나 꺼내더라도 가방에서 뭘 하나 꺼내더라도 이걸 다 보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약간 수치심과 뭔가 위축되고 말을 잘 못하게 되고 뭔가 권리를 주장할 게 있는데 혹시 내가 지난번에 뭐 했던 거 이런 거 막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상당히 이제 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저희들한테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꼭 CCTV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하는 사장님은 갑질 종합 세트 몇 가지를 같이 하세요. 그렇겠죠. 욕설도 함부로 하고 그렇겠죠. 근무 지시도 마음대로 시키고 거기다가 이게 CCTV가 싸졌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급 최고급도 한 달에 2만 원만 내면 설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가정용은 뭐 더 싸고 이러니까 예전에는 고가에서 못 썼는데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불법이라는 걸 모르니까 사용자들은 그냥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알려주셨네요. 특히 뭐 물건 판매하는 매장 쪽에서는 막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매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한테 꼭 알려줘야 되겠네요. CCTV로 근무하는 태도를 평가하거나 지적하는 거 위법이다. 맞습니다. 그 직장 내 성희롱으로 활용되는 예도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어요. 되게 신기한데요. 어떤 수영장이고요. CCTV가 2대가 있고 한 대는 뭐 메인풀이라는 곳을 가리키고 있고 한 대는 유아풀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건 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죠. 그래야죠. 근데 실제로는 그 유아풀을 비추고 있어야 되는 그 CCTV가 강사실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로 여성 강사들을 왜요? 비추고 있는 거죠. 여성 강사들이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고 일을 하잖아요. 추측하건대 그 수영복 입은 모습을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직접 눈이 아니라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 강사들이 되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아, CCTV를 통해서 내가 지금 수영복 입고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이 CCTV가 인권 침해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여성들한테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저희의 제보가 돼서 저희 법률가분과 상담을 했고요. 직원들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몇 분이 뭉치셨대요. 여러 강사분들이. 그래서 따졌고 그랬더니 그런 의도는 없었고 뭐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돌렸다고 하고 그 녹화된 것도 지우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저희한테 다시 그렇게 사용하면 다시 제보하겠다면서 고맙다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네, 항의하니까 바로 시정하더라. 그게 아니라 고발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자, CCTV로 내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한다. 이거 위법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갑질타파 직장갑질 119의 박점규 운영위원 또 윤지영 변호사였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 오늘 한일 양국 정상 전화 통화를 꽤 길게 했다고요? 약 45분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양 정상은 대북의 최대 압박 유지를 합의를 했고요. 또 조속한 시일 내에 한중일 정상회담 등을 개최해서 이러한 움직임을 이어가기로 공감대를 이뤘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일 관계가 좀 개선이 돼야 남북 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베 신조 총리가 우리도 이제 북일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납북자 문제 등을 고리로 해서 방북을 했던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 사례를 언급했다는 것이거든요. 당시에 관방장관으로서 아베 신조 총리가 같이 북한에 간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이 좀 대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 변화를 보이는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북한 만나겠다고 하니까 아베 총리도 급해졌네요. 그런 셈이죠. 자,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청와대와 여야 간의 개헌 논쟁이 한참 아니겠습니까? 오늘 자유한국당이 나름의 제안을 내놨는데요. 이 소리를 같이 들어보시죠.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지방선거가 개헌 시한이 됐습니까? 시한에 쫓겨 보다가 해치우고 말 일이 아니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켜 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에 부여된 특권화된 권력은 내려놓고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네, 자유한국당 제안의 핵심 내용 간추려 주시면. 지금 핵심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 그리고 일정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들으신 대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책임 총리제를 골자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자 이 제안을 한 것이고요. 일정은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하고 국민투표는 이후에 진행하자. 즉 이제 그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는 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내놓은 제안이랑 좀 비슷한 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심상정 의원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표명을 한다면 국민투표 시기는 6월 이후로 연기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라면서 국회 다수 세력이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국회 총리 추천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내놨거든요. 예. 이게 디테일로 들어가면 세부 내용은 양쪽이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큰 그림에서는 대략 또 비슷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아울러 심상정 의원은 어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오늘 자유한국당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모든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근데 청와대 반응은 좀 부정적으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청와대는 국회가 국무총리 추천 및 선출권을 갖는 것은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균형치로 옮기는 것이고 이건 삼권 분립 위배가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또 6월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자는 것은 실제 처리되는데 3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니까 이 점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 자유한국당 입장은 개헌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면서 지방선거와의 동시투표 시기를 넘기면 개헌의 계기를 다시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요. 하지만 국회가 어쨌든 합의를 이루면 이후 상황은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뭔가 안을 낸 건 좀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정봉주 전 의원 변호인단이 오늘 성추행 의혹의 당일로 지목된 2011년 12월 23일의 행적을 담은 사진 780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프레시안을 제외한 나머지 언론 소속 기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측은 특히 당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성추행 장소로 지목된 렉싱턴 호텔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거도 확보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프레시안을 제외한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객관적 물증이 확보된 상황에서 굳이 다수의 언론에 대한 고소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프레시안의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레시안도 법적 대응에 나섰죠? 그렇습니다. 프레시안 협동조합은 오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정봉주 전 의원을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신의 낙선을 의도하기 위한 보도를 했다고 주장을 해서 이 프레시안 측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취지죠. 프레시안은 보도의 본질은 정봉주 전 의원과의 진실 공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7년 만에 내놓은 폭로가 사실로 입증돼가는 과정이 핵심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언론과 정치인의 관계에서는 좀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 서로 쌍방 간의 죄가 지금 성립이 되는 상황이냐 이걸 놓고 좀 법조계에서는 여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그 정봉주 전 의원 복당 신청한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자격심사위가 개최가 됐는데요. 이 회의 결과를 밀봉한 상태로 다음 주 월요일에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는 거거든요. 결국 복당 여부는 월요일 날 결정이 된다는 것인데 정봉주 전 의원은 복당 절차를 마치고 일요일인 18일 날 출마 기자회견한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철회나 복당 철회를 중앙당이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 아니냐 이런 해석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검찰 가서 조사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혐의를 부인했다면서요? 뉴시스 등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안희정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 당시 사건 남녀 간 애정 행위였고 강압은 없었다라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소속의 연구원이 피해를 호소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연구소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면서 업무상 위력을 가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좀 쌍방 간의 이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는 곧 재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 패럴림픽 소식도 좀 정리해보죠. 장애인 노르딕 스키 국가대표 신희연 선수가 장애인 바이애슬론 남자 15km 좌식 경기에서 49분 20초 70을 기록해서 아깝게 5위에 그쳤습니다. 신희연 선수는 경기 초반 1위로 코스를 주파를 했는데 이후에 나온 사격 구간에서도 순조롭게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5.9km 사격 구간에서 두 발을 이제 오발해서 2분의 기록이 추가되면서 1위에서 10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아하. 이후에 좀 분전을 해서 좀 만회를 했지만 마지막 사격에서 다시 한 발을 놓치면서 결국 5위로 경기를
경기를 끝내게 됐는데요. 같은 종목에 출전한 이정민 선수는 7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신희연 선수는 내일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7.5km 좌식 경기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메달에 도전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휠체어 컬링 팀도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다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좀 선전해 왔는데 4강 노르웨이전에서 6대 8로 석패를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예선 4위로 우리 대표팀보다는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예선에서 이제 우리에게 승리한 바 있었죠. 기술적으로 우리 대표팀이 좀 우위였는데도 묘하게 역대 전적에서는 2승 7패로 밀리어서 징크스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좀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중국에 패한 캐나다하고 내일 오전 9시 35분에 동메달 결정전에 나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번 그냥 동계올림픽에서도 컬링이 아주 선풍적 인기를 끌었고 우리 선수들 참 잘하던데 휠체어 컬링도 잘하는군요. 이 정도면. 상당히 잘해서 좀 기쁜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쌍용차 노동조합 김득중 지부장 지금 4번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보름 넘게 단식 중이네요. 여러분 이 사실 모르고 계셨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저희 스튜디오까지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김득중 지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금성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김득중입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녹음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네. 예, 저희들한테는 고맙습니다. 보름 넘었죠? 단식 3월 2일. 예, 오늘 16일차 그러니까요. 됩니다. 어떠세요, 건강? 사실 평택에 있을 때는 좀 잘 몰랐는데 좀 거리 이동이 만만치 않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올라갈 때 좀 꼭 가야 되냐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근데 또 이 상황이 워낙 또 저희들한테는 절박하고 예, 지부장으로서 가서 꼭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네. 좀 버겁지만 괜찮습니다. 자, 제가 좀 아까 우리 청취자분들 모르고 계셨죠? 이런 말 했습니다. 솔직히 많은 국민들이 쌍용차 하면 그 오랜 투쟁 다 기억하고 많은 분들이 또 지지연대도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제 회사 사정 좀 좋아지면 해고자들 우선 복직시켜주겠다라고 합의했었다. 네네. 이제 다 풀려간 거 아니야?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가 있었던 게 언제였죠? 정확하게는 이제 2015년 12월 31일 때였죠. 연말에. 네네. 그때 이제 해고자 복지 문제와 그리고 국가 선배 손해배상 철회 문제하고 유가족의 지원 방안 그리고 쌍용차 정상화 방안 이 4가지 의제를 가지고 한 1년 가까이 줄다리기식의 어떤 교섭을 해서 2015년 12월 30날 합의를 하고 당시에 많은 언론들이 쌍용차 문제는 다 끝났다라고 대속 투표를 하면서 이제 지금도 이제 이미 많은 분들이 끝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하나하나 아까 합의사항 첫 번째 해고자 복직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당시는 정확히는 지금 벌써 이제 횟수로 3년이 됩니다. 네. 그때 해고자 문제는 어떻게 정리했냐면요. 그때 당시 회사 쌍용차가 신차 프로젝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티볼리의 롱바디 그리고 많은 동종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간연속 2교대 그리고 Y400이라는 지금 현재 출시되어 있는 G4 엑스턴을 좀 말하거든요. 이 시점마다 남은 해고자 관련해서 2017년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할수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년 상반기면 작년이네요. 그렇죠. 이제 벌써 8개월 9개월 전원 노력한다. 네네. 그 해고자 중에 그런 대상자가 몇 명이었죠? 당시 입사 지원서를 밝혔던 분이 167명이고요. 167. 예. 그 합의 이후에 2016년도에 2월에 이제 18분 그리고 작년 2017년도 4월에 19분 그래서 총 한 37명이 지금 현재 복직되어 있고 전체 비율로 보면 22%만 지금 현재 복직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130명이 지금 남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약속은 2017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토록 노력한다였는데 노력이 37명까지만 됐군요. 현재. 그렇죠. 그래서 회사는 지금도 끊임없이 합의를 이행하고 노력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더딘 거죠. 그럼요. 우리 이제 일반 사회 통념상으로 봐도 약속을 3년을 지나고 불이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혹시 그 기간 사이에 이 해고자들 복직시키는 거 말고 다른 신규 채용들도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당시 좀 논란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09년도 그래서 2015년도 합의서에는
전체 이제 희망퇴직자도 입사 지원서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포함해서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1,400명을 어떻게 좀 이후에 인원 충원할 때 복직시킬 거냐 이 논란 속에서 334라고 하는 30%는 희망퇴직자 그리고 30%는 해고자 40%는 이제 해고자와 희망퇴직자의 자녀 이렇게 해서 이제 100%로 채용하기로 했었죠. 이런 원칙을 세웠군요. 네네. 이 원칙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지켜지고는 있는데 숫자가 너무 적다. 현재 그거로군요. 그렇죠. 지금 회사가 이제 이행한다고 얘기해도 당시 이제 1,400명이 달하는 인원 중에서 전체로 봐도 이제 103명이 복직되어 있고 퍼센트로 봐도 10%도 안 돼요. 네. 그리고 국가 그 손배소 그건 철회됐나요? 그게 되게 마음 아픈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요. 그 문제를 많이 요즘 질문받기도 하고 그 문제가 이제 정말 저희한테는 핵심적 해고자 복직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아마 이제 대법원에서 이게 확정 판결되면 지금 해고로 9년 동안 어렵게 힘겹게 이제 버티고 있는 해고자들에게 한 16억에 이자 포함해서 16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관련해 청구가 된다면 이거는 상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찰이 그렇죠. 2009년도에 제기한 거잖아요. 네네. 2009년도에. 근데 지금 경찰청 그 정권 바뀐 다음에 다시 조사해야 할 사건들의 쌍용차 부분도 들어 있잖아요. 그럼요. 그건 경찰청 입장에서도 이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스스로. 그것이 이제 정말 좀 다행스러운데요. 그런데 아직도 그 소송을 처리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내부에서는 그 철회 문제가 배임의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에 다행인 것은 2009년도 관련해서 진압 과정에서 상당한 폭력적 진압이 있었잖아요. 헬기든 기중기든 대테러 장비를 다 동원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일방적 경찰의 기소 내용으로 된 재판이 좀 진행됐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경찰청이 뭔가 개혁을 한다고 인권침해조사위원회에서 용산과 쌍용차 등을 우선 이제 조사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조사관 6분이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되게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2009년도에 본인이 경찰의 폭력에 맞아서도 심하게 다쳤어도 말 못했던 조합원들 영상에서 정말 경찰의 토끼머리 진압을 당했던 그 당사자가 이제 9년 만에 와서 저 사람이 나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당시에 그 얘기를 하면 내가 구속될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뭔가 이 문제가 조사된다고 하니까 이제 용기를 내서 와서 정말 그때 당시에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만의 일방적 문제가 아니라 이 진압 과정에서 경찰 특공대들의 이런 무리한 인권 침해를 넘어선 폭력적 진압에서 당사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나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좀 밝혀져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이번 재판을 다투고 있는 국가 손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노조원들이 저항을 하게 됐고 그 저항 과정에서 이런저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든지 뭐 이런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스스로 자기들의 진압 과정을 재조사하다 보면 우리가 손배소 제기한 것이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철회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길 바라고 있어요. 저나 봐도 많은 분들이. 그리고 어느 세계 사례를 봐도 국가가 그 노사에 개입해서 일방적 폭력을 자행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처럼 해고자 복직 약속했고 손배 철회한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다 해결됐겠거니 했는데 해결 안 됐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 기사를 제가 얼핏 본 게 있는데 몇 사람 면접 보러 오라고 통보를 했다면서요, 회사가? 그것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상당히 분노를 자아내기로 했는데요. 3일 전입니다. 지금 현재 노사 대표가 만나서 9년의 이 갈등 반복되어 있는 쌍용차 문제를 정말 이제 완전하게 해결하자. 그것을 실무 교섭에서 방안을 좀 찾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실무 교섭이 한 6차 진행되고 있거든요. 뭐 여러 이행 등 때문에 잠시 중단되어 있지만 사실 이 과정에서 지부에게 이런 방법 얘기 없이 개인한테 그것도 하루 일과가 끝난 저녁 7시가 돼서 개인한테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봐도 사실 노사관계에서 상식적으로 예의적으로 이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 주간조사 2교대 관련해서 총 26명이 복직 대상자인데 지부에 해당되는 것이 30%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8명인데 그렇죠. 거기 2배수다가 16명을 면접 보러 오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개별적으로. 네네. 그래서 노조랑 협의도 없이. 예, 그럼요. 그래서 다행히 그중에 15분이 저를 찾아와서 간담회 속에서 지금 현재 지부장 단식 중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이번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행한 이 면접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정중하게 사양하겠다. 이렇게 안 가셨어요? 네, 안 갔습니다. 안 갔다가 오늘 다시 회사가 교섭 노동자 이제 기업 노조가 좀 중재를 좀 선언해서 오늘 교섭을 오전에 좀 했어요. 그 관련된 문제나. 그래서 회사가 그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했던 거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거기 따라서 공식적 공문을 저희한테 좀 보내는 것으로 그래서 면접을 보지 못했던 15분에 대해서는 내일 별도로 다 면접을 좀 보기로 했습니다. 그 면접 보러 오라는 개별적 통보를 처음 받고서는 그분도 그분의 가족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실. 처음엔 속마음으로. 그럼요. 저희들 그런데 경과 과정상 이건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한 저희가 그 간담회를 한 2시간 넘게 좀 했었는데요. 정말 눈물을 지어가면서 이 소식을 듣고 아내가 막 양복을 다리기도 하고 노모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의 그 소식을 알리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주변에서 그랬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10년 동안 기다렸던 소망입니까? 희망입니까? 이것을 내어놓는다는 이 결심은 정말 저한테는 감동이었고 좀 고마웠고 그래서 감사하네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막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회사 측이랑 다시 협의 끝에 면접 보러 가시게 됐으니까 잘못된 건 바로 잡고 또 그분들한테는 복직의 기회도 생기고 잘 됐네요. 그거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8명이 필요한데 16명이 2배수를 면접 보는 거죠. 왜 2배수로 하느냐.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다가 이미 이제 해고자는 전원 복직을 전제로 했는데 왜 2배수를 하느냐. 처음에는 회사는 그랬거든요. 혹시 그 당사자 중에 건강상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니 그것을 감안해서 좀 인원 충원을 좀 해야 되겠다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분들이 없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라면 뭔가 사전에 좀 치료를 통해서 복직할 수 있는 것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원하는 필요한 사람들만 뽑아 하겠다. 또 내부를 그것으로 통해서 갈라치겠다고 하는 의도 외에는 분열시키겠다. 그럼요. 그거 외에는 뭐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없죠. 벌써 3번 단식 투쟁 하셨었고 이번에 4번째 단식 투쟁.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언제까지 단식 계속 하실 건가요? 사실 이제 그 3번 단식을 좀 경험했던 저보다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 저 지켜봤던 분들의 그 안타까움, 아파하는 마음들을 지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요즘 많이 드려요. 그런데 그 합의 2015년도 합의의 당사자로서 또 이것을 잘 이행시켜야 될 지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의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몸을 좀 태워서라도 정말 이 남아있는 해고자의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하는 각오로 지금 현재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바람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뭐 사람 육체 몸이 뭐 어디 뭐 장담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잘 지금 현재는 견디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요구하시는 거는 이 남은 130명 언제까지 전원 복직인지 확답을 달라 이거죠? 예, 그럼요. 지금 당장 회사가 어렵다고 한다면 향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이행할 건지 그 시기를 좀 얘기해 주면 뭐 대기하시는 분들이 그때까지 좀 정말 안정적으로 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 저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올해 또 싸우셔야 되니까 단식은 이제 그만 중단하시죠. 아무튼 뭐 또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한다면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금호타이어 또 군산 GM 이런 쪽에서 뭐 제2의 쌍용차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런 뉴스를 접하고 계시잖아요. 그 금호타이어 또 GM의 노동 동지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사실 우선 이제 노동자업으로 좀 단결해서 지혜를 모으고 함께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금호타이어도 지금 현재 이제 중국으로 매각 과정이기 때문에 10년 전 쌍용 자동차 사태를 경험했던 노동자들로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한국 GM은 9년 전 상하이 자동차처럼 먹튀의 어떤 행각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구조조정이 동반되고 수반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네. 이런 것이 이제 순환적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저는 이참에 좀 정부가 쌍용 자동차를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예, 좀 뭔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저희도 간절히 바랍니다. 네. 쌍용차 노조 김득중 지부장 오늘 함께 만났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자키 이번 한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저녁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 어차피 어리니까 오빠라고 불러. 면접장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여자는 오면 일만 더 만드는데 이런 이야기도 많이들 하시고 애 언제 낳을 거냐. 제 질문 이거 하나예요. 이거 3년 동안 애 안 낳을 각오 되면 얘기하세요. 뽑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 노골적이네요. 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일단 취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애 안 낳을게요라든지 네. 불쾌하지만 불쾌하다는 내색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곳에서 기분 나쁜 티를 내고 그걸 표현을 하면 결국 낙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취준생에게는 선택권이 없고 선택받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 회사에서 조용히 해라 하면 그냥 웃으면서 넘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게 약자죠. 면접에서 네. 참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또 성희롱적 상황이 또 맞닥뜨리는 거죠. 예, 제가 이 부분도 사례를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대표님이 저녁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근데 굉장히 많이 취하신 것 같았어요. 거절 의사를 표현을 했는데 너 같은 애들은 술집에 가면 널렸다고. 그 일로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송별회를 하던 때였거든요. 아가씨가 나오기 전에 분위기를 띄워줘야 한다고 블루스를 차야 된다라고 껴안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됐다고 거절하니까 분위기 깬다, 싸가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를 일단 때렸어요. 출입문 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직원 한 분이 못 가게 막으시더라고요. 이런 건 아주 명백한 성추행이네요. 네, 근데 그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저도 오늘 조사를 하면서 참 많은 사례들을 들었지만 인터뷰까지는 너무 겁이 나서 못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네. 이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이 벌어진 후에 또 그것 때문에 더 불편해지는 상황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냥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도 상사가 대표적으로 발언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 미투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서지영 검사 혹은 김지은 씨나 다들 그들은 꽃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팀원들이 너무 불편했지만 얘기할 수는 없었다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한 대학원 그 석사생 박사생들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수와 또 학생들의 관계가 굉장히 좀 그 권위적인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원래는 성희롱적 발언 추행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거기에다가 비아냥도 거린다고 합니다. 대학원 사회에서 교수랑 학생 관계는 왕이랑 신하 관계 정도거든요. 미투 운동이 활성화되고 나서는 그런 기분 나쁜 발언들 뒤에 이거 미투 신고할 거야? 라고 덧붙이는데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네, 미투 운동을 보면서 남성들이 앞으로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제하고 네. 조심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런 미투를 빗대서 비아냥까지 된다. 예. 이런 게 왜 생기는 거예요? 네, 이게 전문가들은요. 미투 때문에 오히려 남자들이 불편해졌다. 내가 잘못한 것을 더 조심하고 분위기 조성을 해서 우리 문화를 깨끗하게 다시 바꿔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다시 입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기조가 주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가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저희가 다 같이 탓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국 성폭력 상담소 성문화 운동팀 박아름 활동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미투 운동이 많이 벌어지면서 이제 성폭력 문제가 많이 공론화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펜스를이라던가 또 직장에서도 갑자기 여성들의 출장이 취소되거나 뭐 면접을 보러 갔더니 미투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물어보는 경향들이 요즘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해자들의 문화가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하고 있는 백래시라는 현상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문화가 바뀌고 성폭력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인식 개선과 운동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조항을 새롭게 정비해서 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군의원 선거구와 그 정수를 확정한다는 방향으로 예.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또 그 법 개정도 거대 양당이 안 하려고 하겠죠. 결국은 칼자루를 쥔 사람이 다시 칼날을 어떻게 이제 변형할 것인가를 맡겨두고 있는 셈이니 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네요. 국회에 입법권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좀 참여해서 그 입법권을 좀 뺏어오든지 해야 될 텐데 그게 참 맞습니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예. 그리고 언론의 보다 적극적인 이런 홍보들도 함께 시민들에게 전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 목소리 냅니다만 참 무력감이 드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장태수 대구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미투 운동 지금 한참이죠. 저희 CBS의 수습 아나운서 서연미 아나운서가 미투 운동과 관련된 이모저모를 좀 취재해 왔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서연미 수습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면접장에서도 성희롱적 질문 이런 게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번 미투 고발 이후에 그 취업 면접장에서 관련 질문들이 나온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예. 아침에도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예. 그것을 참고를 해보니까 성폭력 당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면접을 한다? 예, 그게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미투 할 건가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유도하듯 물어보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결국은 그러니까 뭐 조직을 위해 참아라라고 하는 기조를 깔고 그런 질문을 예. 던지는 거고 네. 나는 성폭력 당하면 미투 할 겁니다라고 하면 왠지 떨어질 것 같고 네, 그런 괜히 분위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취재한 내용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면접을 보러 갔는데 두 분이서 저의 프로필을 보시더니 어린 여자애들이 회사에 한 명씩은 있어야 성조 같은 역할이 튀면 한 명씩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별 얘기를 다 하네. 혹시 서연미 아나운서도 면접장에서 그런 불편했던 경험 있나요? 네, 제가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정말 한 100군데 넘게 시험을 봤었어요. 그랬는데 사실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기는 이전이었는데 사례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과 굉장히 먼 회사의 시험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예. 최종 면접을 보려면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숙박비도 들었고 화장품도 안 가져가서 화장품도 다 사느라 돈도 많이 들었는데 다음 날 가서 최종 면접에서 사장님이 하신다는 소리가 예뻐서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딸 같아서 하는 소리인데 여기 말고 딴 데 시험 봐라. 또 제가 대부분 검은색 투피스를 입고 시험을 보는데요. 네. 어느 시험장에 가니까 아유 옷을 너무 많이 입었다. 네. 또 제가 뉴스 앵커를 뽑는 자리에 갔는데 앞에 면접관이 한 13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춤춰봐라. 를 시킨 적도 있었고요. 뉴스 앵커 뽑는데? 예. 어허. 마치 원숭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쾌했던 건 지역에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제가 그 시험을 보러 갔을 경우에는 네. 그럼 자취해야겠네요. 남자친구만 좋겠네. 이런 발언들을 하하. 굉장히 많이들 하셨습니다. 예. 많이? 네. 참 충격적이네요. 네. 지난 얘기지만 아직까지 다 기억이 나는 걸 보니까 저한테도 적잖이 충격이었나 봅니다. 뭐 서연미 아나운서만 그런 경험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취업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가 조사를 했는데요. 13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이 독식하겠다는
욕심을 노골적으로 부리고 있는 겁니다. 네. 4명씩 뽑는 선거구로 되어야 소수 정당들이 그나마 지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대구시의회에 그 의결하기로 된 예정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네, 당초에는 19일 날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고 예. 그 다음 날인 20일 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시의회에서 이 의사 일정 계획을 변경해서 예. 19일 상임위원회를 오전에 열고 곧이어서 바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확정하려고 의사 일정을 변경했는데요. 예. 이거는 한마디로 자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해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네. 그 지금 단식하고 계신 거는 그런 것을 막아보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안한 원안 그대로 시의회가 의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구시의회에 정의당 의원이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럼 사실상 힘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 선거구 획정관리위원회가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예. 또 정치적 다양성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은 획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예. 시의회가 이 시민들의 바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달라. 예. 이걸 촉구하면서 원내에 저희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바깥에서 단식 농성을 통해서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죠? 맞습니다. 전국 다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구의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자유한국당의 문제다라고 하지만 다른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네,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자신들이 정치적 영향력이 우세한 곳에서는 각각의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4인 선거구를 네. 모조리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죠, 그거는. 맞습니다. 어디 딱 한 군데라도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좋은 안 냈으니 이거 받아들입시다라는 곳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그럼 선거구 획정위원회 같은 걸 뭐하러 만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사실상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원래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기초의원 후보자들의 출마 지역과 또 그 지역의 선출 정수를 객관적으로 정했으니 그 경기에 뛰어드는 선수들이 예. 그 게임의 규칙을 훼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합의하에 규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예. 경기에 참여하는 거대 정당 두 팀만 그러니까요. 이 게임의 룰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예. 그나마 중립적인 규칙조차도 당리당략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예. 그런 작태인 거죠. 예.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차제에 이런 이 기초의회의 의원 선거구 획정 권한을 각 시도 의원들한테 준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걸 좀 바꿀 수는 없을까요? 법을 바꿔서라도?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예.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시도의회가 지방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법률적으로 존중이라는 개념이 다소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인 권한까지 시도의회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그 준비가 시작됐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오늘 회의를 갖고 정상회담을 위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3월 말에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뉴스 사이다 시간에 그 내용 정리해드리겠고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여야 양대 정당에만 유리한 현실이죠. 이번엔 좀 고쳐질까 했는데 역시 쉽지 않다고 하네요. 이 문제를 놓고 대구시의회에서 지금 단식 농성까지 하고 있는 정의당의 대구시당 장태수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고요.
미투 운동의 그 반작용들이 면접 과정에서부터 나타난답니다. 면접과 직장 생활에서의 그 추악한 사례들 서연미 수습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고요. 오늘 2부 시간 갑질 타파 준비했습니다. CCTV가 노동 감시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 생생한 증언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복직 문제, 지금 단식 중인 김득중 노조 지부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죠.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6.13 지방선거, 이 전국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지금 쟁점인데요. 4인 선거구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이게 소수정당과 시민단체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기존 시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거대 양당은 이런 선거구 개편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지금 대구시의회 앞에서는 4인 선거구 확대를 주장하면서 단식 농성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정의당의 장태수 대구시당 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식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네,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그 광역의원까지는 전부 선거구에서 한 명씩 뽑는데 기초의원만 지금 복수로 뽑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국의 그 기초의원 선거구 가운데 2명 뽑는 선거구가 몇 개나 되고 이 4인 뽑는 선거구는 몇 개나 됩니까? 2인 선거구는 700개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4인 선거구는 불과 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에는 4인 선거구가 기존에 있었었나요? 현재는 한 군데도 없는 형편입니다. 근데 그 선거구를 정하는 게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먼저 권고안을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구시 선거구 확정위원회는 이번에 안을 만들었다면서요? 어떤 안을 냈습니까? 네, 대구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기존의 2인 선거구 30곳, 3인 선거구 14곳을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2인 선거구는 18개로 축소하고 3인 선거구는 14곳으로 그대로 두고요. 이번에 특별히 4인 선거구를 6곳 신설했습니다. 예. 그 상당히 그런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안을 만든 거네요.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획정안을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시의회 움직임이 어때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지금 4인 선거구 신설한 곳을 2인 선거구로 다시 분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의회는 의원들의 정당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대구시의원 재적 인원이 27명인데요. 네. 그 중에 21명이 자유한국당이고 나머지 6분이 다른 정당에 각각 소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 다수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4인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로 쪼개려고 한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2인 선거구로 그렇게 자꾸 쪼개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뭐죠? 자유한국당이 시의원 선거구뿐만이 아니라 구군 의원 선거구에서 이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멀었네요. 네. 그래도 뚜벅뚜벅 조금씩이라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CBS의 서연미 수습 아나운서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남북 정상회담 준비 본격화하고 있죠? 그렇죠. 패럴림픽이 이번 주말에 폐막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북한이 한미군단 훈련에 대해서도 별 문제 삼지 않겠다. 이미 뜻을 밝혔잖아요. 그럼 이제 준비죠.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데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동을 걸었고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달 말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추진한다. 뭐 이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 그렇죠. 과거에 보면은 정상회담 직전에 뭐 특사들이 오고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비밀리에. 근데 지금 다 오픈됐지 않습니까? 그 특사들이 했던 역할이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 되는 거죠. 의제에 대한 조율, 실무적인 이제 준비 같은 걸 하겠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은 딱 하루만 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쭉 나오더라고요. 판문점에 일단 잘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식당이나 이런 시설도 이렇게
충분치는 못할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틀 3일이라도 가정하더라도 어차피 출퇴근 회담이에요.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쯤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북측하고 실무 접촉을 통해 확정지어야 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북측하고 확정을 지어야 되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예.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감대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겠죠. 네. 2000년하고 2007년의 경우는 2박 3일씩 했지만 경우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도 보면은 제가 2007년에 다녀왔지만은 정상간 회담은 한 번이었어요. 네네. 회담 한 번, 식사 한 번 이런 식이었고 나머지 이제 부대 행사들이 있었던 건데 예. 하루만 해도 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놔야지 다음 회담을 갖기 더 용이하다 이런 판단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기류는 2번, 3번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쭉 할 수 있다.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뿐 아니라 뭐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제는 그 뭔가 좀 역사적 이벤트로서의 정상회담이 아니라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그런 정상회담. 그렇죠. 예.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좀 단촐해졌다면서요. 과거에는 경제 파트의 규모가 꽤 컸었어요. 예. 뭐 철도, 도로 뭐 이런 거 다 들어갔었는데 준비위에는 이번 경제 파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없어요? 예. 정상회담에서는 정치, 군사, 비핵화 이런 걸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경제는 어차피 이 정상회담이 잘 풀려야 그다음 진도가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또 경제 파트가 괜히 들어가면 뭐 퍼주기 논란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호주의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사실상 반영돼 있는 것 같고 비핵화 진도가 나가야 경제 협력도 가능하다. 먼저도 아니고 동시 진행도 아니다. 이런 기조가 아닐까 싶고 오늘 임종석 실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재 완화는 남북의 합의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경제가 뭐 진도가 나가려면 제재 완화가 되고 그다음 경제 그 협력이 되는 게 선두가 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재 완화조차도 이 뒤로 돌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 걸 다 차단하고 간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류에는 북한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일 거고요. 네. 또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접촉설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스웨덴에 갔습니다. 예. 이거 뭐 미국 사람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스웨덴 방문한 건 알지만은 우리는 대표단을 파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혀놔가지고 요거는 이제 좀 김이 빠졌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같이 진도가 나가는 건 맞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 회담을 진행하는 동안에 북미 정상회담